안녕하세요. 7교시에는 이제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를 좀 더 그 현대 과학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6교시 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심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과학의 가장 그 큰 이론인 빅뱅 이론을 요즘 어떻게 과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이 창조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죠.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약 138억 년 전 우리의 우주는 거대한 폭발로 생겨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우주의 이전, 즉 빅뱅 이전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빅뱅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매우 밀도가 높았었고 또 매우 빠르게 밀도가 낮아졌다는 것뿐이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이론 물리학자인 션 캐롤 박사는 빅뱅은 우주의 한 지점이 아니라 시간 속의 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매우 뜨거운 높은 밀도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시점, 즉 양자와 중성자가 충돌하고 서로 합쳐질 수 있을 정도로 우주가 식어가고 있었을 때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첫 1초 동안 팽창이라고 불리는 지수 확장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팽창은 시공간의 구조를 매끄럽게 만들었고 오늘날 물질이 우주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죠. 그렇다면 빅뱅 이전은 어떨까요? 빅뱅 이전의 우주는 초고온과 고밀도로 밀집된 물질들이 무한히 뻗어있는 상태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빅뱅이 일어날 때까지 꾸준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초고밀도의 우주는 양자 역학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빅뱅 이전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다른 무언가가 존재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은 빅뱅이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대칭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빅뱅 이전의 우주가 지금의 우주와 생김새는 동일하지만 미래가 아닌 과거로 향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엔트로피의 증가 또는 증가하는 무질서는 본질적으로 시간의 화살이라고 캐럴 박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전의 우주의 시간은 현대 우주의 시간과 반대로 흘렀고 우리의 우주는 결국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빅뱅 이전인 거울 우주의 특성이 현대 우주의 특성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슬로는 옥스퍼드 과학 블로그에 분자와 이온의 비대칭은 현재 우주의 것과 정반대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빅뱅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아니라 이전의 우주가 수축된 뒤 다시 팽창했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빅바운스 개념은 우주가 확장 축소를 반복함에 따라 빅뱅이 무한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캐럴 박사는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왜 다시 수축하게 되고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되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또한 2004년 물리학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우주가 과거의 우주의 시공간이 찢어져서 생겨난 자식 우주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핵이 붕괴하는 것과 비슷한데 핵은 붕괴할 때 알파나 베타 입자를 뱉어냅니다. 부모 우주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자 대신 아기 우주들을 무한히 내뱉게 되죠. 이 아기 우주들은 말 그대로 평행한 우주이며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빅뱅은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빅뱅 이전은 관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박사는 이것을 가리켜 무경계 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유한하지만 이들은 시작과 끝 등의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유한하지만 그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호킹 박사는 빅뱅 이전의 사건은 관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론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그냥 빅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빅뱅의 순간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소 엉망진창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벌써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아직 조사해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연구해볼 가치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빅뱅은 지금의 우주죠. 우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이외에도 다양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이 비밀을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유명한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호킹 박사가 무경계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과학적인 언어를 썼지만 결국은 관측이 불가하고 정의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에서는 무로부터 뭐 갑자기 무엇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칭 우주가 있다, 베이비 우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하지만 결국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이 어떤 한계에 부닥친 것, 지금 상태를 결국은 성경은 예로부터 이것이 무로부터의 창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빅뱅 이론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과학의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자,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현대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Scientific Explanation이라고 해서 물리학은 물리적 세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화학은 화학, 아주 그 분자 단위의 화학 물질을 설명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자연 현상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대상은 자연 현상이어야 해요. 어떤 초물질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과학에서 다루지 않는 거죠. 과학자가 개인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 또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과학을 할 때는 자연 현상만 다룬다. 이런 것을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해요. 방법론으로서 자연주의, 자연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자연만 있다고 보고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연구 방식이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경험적으로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경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과학의 대상은 자연인데요. 이것을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방금 얘기했죠. 초자연적 대상인 하나님, 영원, 천사 이런 존재는 배제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이죠. 그러나 그와 달리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유물론을 말해요. 유물론은 어디까지나 철학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러셀, 칼 세이건, 도킨스는 이런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넘어서서 형이상학적, 즉 자연 물질적인 세계만 있고 그 이상은 없다라고, 이런 하나님도 영혼도 천사도 없다라고 믿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혼동합니다. 이거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과학을 할 때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은 자연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죠. 형이상학적인 유물론적 믿음이죠. 두 번째, 과학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라는 것은 합리성이라는 것, rationality라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말해요. 여기서는 아주 그 합리성의 가장 기본 형태죠. 논리적 일관성. 어떤 전제로부터 모순 없이 결론을 연역해낼 수 있는 성질.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 objectivity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타당한 것. 이것은 이제 수학이거나 또 이렇게 경험적으로 증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10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귀여운 강아지의 의미는 이것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귀엽다는 것이 감정적인, 사람마다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문학이나 위학에서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보편적 법칙주의와 주관주의로 나뉘는데, 이제 과거에 20세기 한 중반까지는 1960년까지는 논리실증주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현상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 법칙주의죠. 그러나 주관주의는 데이비드 휴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연 법칙은 다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법칙은 그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뿐이다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보편적 법칙주의와 주관주의 중간쯤에서 비교적 명확하며 확률적 타당성이 높은 설명 방식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의 대부분의 입장이나 과학 철학자의 입장도 타당성이 높은 설명 방식을 과학이라고 하지, 절대 진리를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진화론이 생각나는데, 진화론도 절대 누구는 진화론은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도 하나의 티오리, 이론이기 때문에 확률적 타당성이 높은 설명 방식에 불과하지, 이것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진화론을 절대 진리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20세기 과학관의 변화는 여러분 잘 몰라도 되지만, 처음에는 귀납주의, 이제 경험적인 사례를 많이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하는 게 이제 귀납 논리인데요. 일반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1930년대 비엔나 학파의 카른학과 햄펠이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를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이제 귀납 논리입니다. 경험적 사실을 많이 종합해서 일반 이론을 만든다. 그러나 이제 반증주의가 나왔는데, 칼 포퍼에서 그는 1934년 영구의 논리라는 책에서 휴음을 중시해요. 그래서 휴음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 지식, 즉 반증되지 않는 한 그것이 맞는 거다. 그래서 과학 이론을 하나의 추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주관주의가 된 거죠. 추측이지만 반박되지 않을 때까지는 이것을 맞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반증주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증이라는 것이 그 추측을 인정할지 안 인정할지의 근거가 돼요. 반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하는데 하얀 까마귀가 나타나면 반증된 거예요. 반대 사례가 나타나면 그 이론은, 그 추측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1962년에 토마스 쿤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과학사 교수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발전인데 그것이 하나의 패러다임과 다음 패러다임이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경쟁하는 패러다임이 누구 과학자 집단의 설득력을 많이 얻을 때 그것이 대표적인 과학이 된다.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을 정상과학, 노멀 사이언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또 진화론 이런 것이 이제 정상 과학이죠.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지금의 기존의 정상 과학은 또 무너지는 거죠. 이런 변화와 대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사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패러다임도 지금 절대적으로 맞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서 경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은 이론적 가정과 법칙과 그것들의 적용에 관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굉장히 종합적인 아주 거대한 논리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경험적 사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학의 정의를 유명한 호주의 과학 철학자 차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지식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고 가까이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개선하여 수중에 있는 지식을 확장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정적이죠.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개선해서 확장하려는 것,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게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이론이 형성될 때 이 일정한 과정을 겪는데요. 첫째, 모든 경험적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관찰하고, 둘째, 자료에 근거한 가설, 하이포티시스를 세우고, 셋째, 실험과 관찰을 통해 이 가설을 확인하고 과학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면 이론이 된다. 그래서 이 과학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등용문이 뭐냐 하면 네이처지라든지 사이언스 이런 그 국제적인 저널에다가 그 논문을 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과학자 집단이 동의를 해주면 이제 그게 이론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넷째, 이 이론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이런 모델에 따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학 이론은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 중에서 질량과 에너지 등가성 이론, 유명한 E는 mc 제곱, 이 이론은 어떻게 이제 이론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언어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질량 불변의 법칙은 화학 반응의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는 법칙이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의 아주 중요한 결과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기도 하고 또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이 밝혀지게 되어 이 질량 불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량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바뀌면 질량이 변하잖아요. 한편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는 빛의 속도 c의 제곱이 곱해져서 변환되므로 이 빛의 속도가 그냥 변할 수는 없고 빛의 속도가 가해져야만 변환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로. 그 에너지는 실로 막대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질량을 가진 원자가 빛의 속도의 제곱의 속도로 이렇게 던져지면은 에너지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두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에너지는 이 정지 질량과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으로 나타내요. 질량 에너지 등가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학적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뛰어난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수학 공식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피셔라고 하는 수학 교수한테 가서 그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방정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E는 mc 제곱.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 공식이 나와야, 방정식이 성립이 돼야 그 과학 이론으로 인정을 합니다. 특히 물리학 이론이 그렇죠. 화학 이론도 좀 필요하고요.
생물학은 좀 덜 수학을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차원 모델을 통해서 가시화해야 돼. 이렇게 가시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원자 모형 해서 이렇게 원자가 이런 형태로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세계는 질량이 있고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언어적 설명과 수학적 방정식과 3차원 모델을 다 갖춰야만 이론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보는 관점도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사상, 철학에서 보면 다 다른데요. 논리실증주의는 아주 극단적인 경험주의죠.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봅니다.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진 지식이다. 그것을 산출해내는 활동을 과학이라고 해요. 마르크스주의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근대 부르주아의 지배도구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의 하나로 봅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특히 로티나 파이어아벤트는 다른 학문이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는 능력. 이건 전혀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일종의 어떤 지적 대화다 이거죠. 예술에 관한 대화와 비슷한 거다 과학도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을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기독교 철학자인 모어랜드와 크레이그는 기독교 철학의 기초 세계관적 기초라는 책에서 이렇게 과학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내부적인 관점, 외부적인 관점, 인트린식 또는 엑스트린식 해서 이제 여태까지 본 것 논리실증주의 같이 객관적 지식이나 상대적 지식을 산출하는 과학의 어떤 그 고유한 목적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인트린식 그 내부적이고 고유한 목적이고 과학을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보는 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보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자연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보고요. 이 아까 막스주의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프롤레타리의 권리를 위해서 과학이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하는 과학은 부르주아의 지배를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이니까 이제는 과학을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요. 실용주의자들은 과학은 하여간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을 증진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다 보는 관점이 외부적으로는 다르죠. 기독교적 관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부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우리가 인간은 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세계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그 카인의 후손들이 이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지식 추구지만 그러나 타락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극장으로 봤어요. 그리고 과학은 그 극장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이 자연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봤어요. 그리고 성경과학은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교회가 과학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과학자들이 연구한 과학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학도 성경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과학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신학적 또는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칼빈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속적 관점, 리뎀티브한 그런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로 주어진 자연적 은사지만 타락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인간과 우주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구속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소중하고도 불완전한 선물로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그러나 엄청난 도구로 보는 거죠. 사실 그렇죠. 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삶의 도구 중에 하나죠. 그러나 굉장히 힘이 강하죠. 과학을 통해서 기술 세계도 기술도 발전되고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현대 문명에.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죠. 자, 그러면 현대 과학의 표준 이론, 토마스 쿤이 정상 이론, 노멀 사이언스라고 한 것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게 잠깐씩 우리 봅시다. 첫째가 뉴턴이 완성한 중력 이론이에요. 중력 이론을 현대 과학에서 인정을 하죠. 거시적인 세계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 상수에 의해서 서로 끌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사과가 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냐? 지구의 중심의 중력이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주의 행성이나 항성도 이렇게 끌어다니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 밖으로 이렇게 태양계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의 중력이 그 행성들을 끌어다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력 이론이 맞는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 원자의 이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중력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핵이 무겁고 전자가 가벼우면 벌써 끌어당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양자역학이죠. 또 핵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의 관계, 또 중성자, 양성자를 깨면 그 안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양자역학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이죠. 우리가 이미 얘기한. 그래서 우주가 최초의 점에서 폭발해서 이렇게 모든 그 원자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또 뭉쳐져서 이런 별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지금 137억 년 동안 우주가 폭발한 후에 팽창해 왔다고 보는 것이 빅뱅 이론이죠.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뭐 평행우주론, 처음부터 우주는 변화가 없었다, 이런 이론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 일반적으로 빅뱅 이론을 정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빅뱅 이론과 창조론이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하워드 벤틸처럼 이 사람은 크리스찬 과학자인데요. 빅뱅은 결코 무로부터의 창조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본 영상도 그렇죠. 호킹의 얘기처럼 과학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은 그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보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세포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가지쳐서 종의 변화를 통해서 진화해 왔다. 이걸 대진화라고 그러죠. 계통진화라고 하면서 대진화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종이 연속 진화인가 각 종에서의 변화인가, 요거는 이제 소진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 개과면 개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긴 거죠. 개과 안에서. 이거는 기독교의 이제 특별 창조론도 인정하는 거고, 지금 진화론은 연속적으로 종의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다윈이 종의 기운에서 대진화를 주장을 했죠. 그리고 뭐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생물학자들 또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정설로 인정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비엔나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부케티스라는 분이 진화는 진화한다는 책에서 진화론의 약점을 그대로 얘기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케티스가 진화는 진화한다 해서 여러분도 책을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 합성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에 관한 모든 가설과 실험은 아직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 합성의 수준에 머문다. 그러니까 가설이죠. 무생물에서 무슨 분자가 단백질 분자가 생겨서 거기서 분자들이 이제 합쳐져서 최초의 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생명 활동을 해요. 즉 신진 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열을 통해서 계속 한 원래의 세포가 죽어도 다른 세포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가설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인류가 아직도 없어요. 어디 단세포 생명체가 단백질에서 생겨나는 아무리 실험을 해도 그것을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증명이 안 됐다는 거고, 두 번째, DNA의 합성이 아직 불가능해요. DNA도 진화의 결과라고 보지만 이 복잡한 DNA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진화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의 전해 재구성도 아직 불가능하다. 어떻게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가 많이 모인 원생동물 이런 것들로 진화하고 계속 물고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했는지 가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증명이 된 건 아니다. 네 번째, 척추동물은 뼈가 없는 척삭동물, 예를 들면 창고기에서 진화되었다고 보지만 증거가 약하다. 다섯 번째, 화석을 통해 인간의 직접적 조상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두개골들을 많이 발견하죠, 유인원에. 그런데 그게 꼭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간격으로 그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고 추측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다라는 이런 약점들을 인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유전자 이론이죠. 유전자 이론은 DNA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형되는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유전자 이제 RNA를 가진 그런 세포죠. 이런 현상이죠. 유전자의 현상이죠. 이것이 인간 생명체,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조죠. 이게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학도 완전히 설명을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유전자 이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 연구에서는. 여섯 번째, 판게아 이론은 이 지구의 6대주가 6개의 대륙이 원래는 하나로 합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분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분리가 되어서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서쪽에 들어간 지역에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들이 남극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한국이 있죠. 이것을 판게아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1930년대에 베게너라는 학자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인정을 안 했죠.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이 판게아 이론이 맞는 것으로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과학의 바른 관계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고 비기독교인 과학자의 연구를 수용하고 또 과학적 지식의 한계와 오용을 비판할 수 있죠. 과학은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탐구를 통해서 점진적 지식을 점점 수정하고 확장해 나가고 미래를 향해 열린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너무 독단적으로 과학이 여태까지 밝혀낸 것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추어들의 생각이고 실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과 과학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과학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 신앙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첫째, 우리 기독교는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세계를 계속 과학을 통해서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탐구하는 도구로 보는 거죠. 둘째, 최고의 지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계는 지성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은 합리적 설명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합리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설명되고 그러나 합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독교 신앙인들은 열려 있다는 거죠. 셋째,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이 세계 안의 모든 것이 숭배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차원인데요.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이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는 우리의 신이나 우리의 우상이 아닌 거죠. 숭배 대상이 아닌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연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쿨하게 이건 굉장히 기독교인이 오히려 이 우주를 대할 때 쿨하게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결코 아무리 신비하고 거대하고 해도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연은.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신앙은 과학이 주지 못하는 생명의 가치와 목적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과학 자체는 어떤 지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은 고귀하다라는 이 가치를 주지는 못합니다. 과학이. 그것을 전제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하고 나서 이것은 일종의 신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생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과학에게 한 수 이 생명의 가치와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우주도 귀중하고 인간은 더욱 소중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같은 말이고요. 삶의 뚜렷한 목적과 내적 힘을 얻는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많은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학에서 얻지 못하는 삶의 뚜렷한 목적과 내면적인 힘을 기독교 신앙에서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과학의 시대에도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대답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월 31일까지 중간고사 대체 에세이를 꼭 제출해 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